중국은 원래 이런 나라였나요?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모두 같은 교육을 받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어요. 아이나 어른이나 도대체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 미네소타 공항에서 검색대 직원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네소타 공항 검색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29살 아이비라고 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공항이 참 익숙한 곳이었어요. 아버지가 비행기 기장으로 일하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항을 자주 드나들었거든요.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공항에 갔을 때 활주로에 서 있는 거대한 비행기들과 바쁘게 움직이는 공항 직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공항이 단순한 이동 공간이 아니라 세계가 연결되는 곳이라는 걸 어렴풋이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인지 저는 언젠가 공항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가지게 됐어요. 그렇게 1년 전부터 이곳 미네소타 공항 검색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 공항에서는 중국인 위조 여권 조직에 대한 경계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얼마 전부터 유럽 공항들에서 중국 광저우 일대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위조 여권이 잇따라 적발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그중 한국 여권을 위조한 사례가 특히 많이 포착되었다고 해서 저희 검색대도 비상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된 건 유럽에서 일어난 여러 사건들이 뉴스로 보도되면서부터였어요. 각 사건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생각보다 조직이 체계적이고 위험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프랑스의 샤를 드골 공항에서 한 여성이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한국어 입국 신고서를 받자마자 강하게 거부했다고 해요. 프랑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그녀는 입국 심사대에서 자신은 한국어가 불편하다라고 말하며 영어만 쓰려고 했답니다. 보통 한국인이라면 크게 어렵지 않은 입국 신고서인데 굳이 기피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해서 심사관이 의심을 품은 거죠. 나중에 조사해보니 이 여성은 중국 광저우의 위조 여권 제조 조직에서 테스트 요원으로 파견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즉, 실제로 이 위조 여권이 얼마나 정교한지 각국의 공항 보안 시스템을 테스트하기 위해 입국을 시도한 사례였다고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조직이 인신매매와 마약 조직과도 연계되어 있다는 정보가 뒤늦게 들어온 겁니다. 프랑스 보안 당국 관계자 인터뷰에서 광저우 일대의 위조 조직은 과거부터 마약 밀매와 인신매매에 자금을 대왔다라는 언급이 있었는데 이번 적발로 그 커넥션이 더 선명해졌다고 하네요.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스위스 추리히 공항에서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한국 여권을 제시하며 입국하려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스위스 일간지에 따르면 이 남성은 사업 목적으로 방문했다라고 하면서도 한국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망설이거나 엉뚱한 대답을 했다고 해요. 심사관이 여권을 면밀히 확인해보니 정밀 인쇄 기법으로 구현된 보안 요소 중 일부가 원본과 미세하게 다른 점이 발견되었답니다. 결국 이 남성도 광저우 조직과 연결된 인물로 밝혀졌는데 특히 자금 담당자였다고 합니다. 이미 이 조직이 전 세계에 수많은 위조 여권을 유통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각국 정보 당국이 일제히 수사를 확대했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한 인물이 국제학회에 참석하러 간다라는 이유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본인이 직접 이 여권은 내가 설계했다라고 자백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독일 현지 언론에서도 보도됐는데 자백한 이유가 놀라워요. 그가 가지고 있던 가방 안에서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여권 위조 설계도와 보안 시스템 분석 자료가 무더기로 발견된 거죠.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조직에서 설계를 담당하는 핵심 인물로 특히 한국 여권 위장 기술을 기반으로 각국 정부 기관에 접근해 기밀 정보를 빼내거나 불법적인 거래를 진행하려 했다고 합니다. 학회 명목으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새로운 여권 보안 기술이나 출입국 심사 시스템 정보를 입수한 다음 이를 바로 위조 여권 제작에 적용시키는 방식이었다고 하네요. 이런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며 저희 공항 역시 엄청 바쁘게 돌아가고 있어요. 중국인들의 위조 여권 범죄가 너무 심각해지면서 결국 우리 미국 공항들도 기존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이미 유럽 공항에서는 한국 여권을 위조한 중국인들이 대거 적발되면서 비상이 걸렸고 저희도 이 사태를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근데 기존 방식으로는 이런 정교한 위조 여권을 걸러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 심사관들이 아무리 신중하게 확인해도 요즘 위조 기술이 너무 발전해서 단순 유관 검사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공항 시스템을 갖춘 한국 인천공항의 첨단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하기로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저희도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인천공항이 여러 국제공항 평가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고
실제로 여행자들의 후기를 보면 입국 수속이 너무 빠르다, 공항 내 동선이 편리하고 안내도 친절하다 같은 칭찬이 끊이지 않는 걸 보면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 미국 공항도 인천공항의 주요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사람이 직접 여권을 하나하나 대조해야 했는데 이제는 지문 안면 인식 시스템을 적용해서 자동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덕분에 입국 심사가 이전보다 훨씬 빨라졌고 위조 여권 적발률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인천공항처럼 승객의 여권 비자 정보를 항공사 예약 단계부터 사전 검증하도록 했어요. 이렇게 하면 공항에 도착하기 전부터 승객의 신원이 확인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특히 위조 여권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사전에 걸러지면서 보안도 더 강화됐습니다. 인천공항은 전 세계 공항들과 테러리스트 국제 수배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데요. 저희도 그 네트워크에 합류했어요. 기존에는 정보 공유 속도가 느려서 수동으로 조회해야 했지만 이제는 자동 연동 시스템 덕분에 공항 내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인천공항 시스템을 적용하고 나서 저희 공항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승객 한 명당 심사 시간이 꽤 길었는데 AI 검증 시스템과 자동화 게이트 덕분에 담당 심사관이 확인해야 할 부분만 추려지면서 심사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졌어요. 예전엔 긴 줄 때문에 1시간 이상 대기해야 할 때도 많았는데 지금은 평균적으로 절반 이하로 단축됐습니다. SNS나 여행 블로그를 보면 미네소타 공항 입국 수속이 이렇게 빨라질 줄 몰랐다라며 만족하는 여행객들이 많더라고요. 위조 여권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지만 인천공항 시스템을 적용한 후에는 위조 감식 정확도가 훨씬 높아졌어요. 특히 AI 기반 감식 기술 덕분에 기존에는 놓칠 수도 있었던 위조 여권들도 빠르게 적발되고 있습니다. 예전엔 심사관들이 하나하나 서류를 확인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자동화 게이트 덕분에 불필요한 서류 확인이 줄어들고 정말 중요한 케이스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덕분에 저희 같은 심사관들의 업무 스트레스도 크게 줄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처음엔 이렇게 대규모로 시스템을 바꿔도 괜찮을까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인천공항에서 이미 검증된 시스템이니까 큰 문제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더라고요. 세계적 권위의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인천공항이 항상 상위권에 드는 이유를 이제야 제대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CNN에서도 대서특필했던 인천공항 시스템이 공항 자동화의 미래라고 평가했던 기사를 봤는데 정말 과장이 아니더라고요. 여행객들도 수속이 빨라졌다, 보안 검색도 효율적이면서 친절하다라며 호평이 이어지고 있어요. 특히 최근 저희 공항의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가 눈에 띄게 상승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요즘 공항에서 일련의 사건들과 하루에도 수십 명의 중국인 관광객과 한국인 관광객을 만나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 대학 시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사실 그때도 중국인과 한국인 유학생들의 모습이 극명하게 달랐는데 그 차이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가 가진 문화나 인성 교육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 이야기를 좀 더 생생하고 자극적으로 들려드리면 흥미로우실 것 같아 제가 직접 경험했던 일들이 떠올랐어요. 미네소타 대학 주위에는 학생들이 자주 찾는 스테이크 하우스가 하나 있어요. 분위기가 좋아서 주말 저녁이면 예약도 꽉 차곤 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이랑 즐겁게 식사하러 갔는데 중국인 유학생 단체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입구 쪽부터 중국어가 쩌렁쩌렁 울려 퍼지는데 정말 레스토랑 전체가 그들 목소리로 가득 차더라고요. 서빙하던 직원이 필요한 게 있나요? 라고 묻자 중국인 중 한 명이 이라며 손짓까지 해가며 거의 명령조로 말했어요. 영어 발음이 잘 통하지 않자 오히려 짜증을 내더라고요. 식사가 끝난 후 테이블을 보니 스테이크 조각이나 소스가 여기저기 흘러넘치고 바닥에 휴지들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알바하던 직원이 저한테 믿기지 않겠지만 저번에도 어떤 중국인 단체가 돈도 안 내고 그냥 가버렸다고 말하더라고요. 레스토랑 매니저는 결국 중국인 단체 예약을 받지 않겠다고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데 제가 아는 직원은 한국인들은 정말 환영이라며 한국인 학생들은 매너도 좋고 팁도 잘 준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은 저희 대학 학생 식당도 크게 다르진 않았어요. 특히 점심시간이면 중국인 유학생들이 와르르 몰려와 한꺼번에 자리를 차지합니다. 줄에 서 있어도 마치 시장 바닥처럼 큰 소리로 떠드는 경우가 많았어요. 종종 새치기를 해서 뒤에 서 있던 학생들이 황당해할 때가 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면 쓰레기를 그대로 두고 가거나 음료컵이 식탁 위에 엎어져 있는 등 미화 직원들이 청소하느라 애를 먹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기다려야 할 때는 조용히 서서 차례를 지키고
크게 떠들지 않아요. 식사 후 테이블을 정리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알아서 가져다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식당 직원들이 한국인 학생들은 고맙습니다. 한마디라도 꼭 해주니 기분이 좋다고 자주 말하더라고요. 어느 날 학생 식당에서 일하던 미국인 친구가 저한테 오늘 중국인 유학생들 대거 몰려와서 정말 미칠 뻔했다. 근데 한국인 애들 오면 진짜 너무 편해라고 솔직하게 말해서 좀 놀랐어요. 미네소타에 오시면 꼭 가보셔야 할 명소 중 하나가 미네아 폭포입니다. 저도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자주 찾았는데요. 어느 날 폭포 주변에서 두 그룹이 너무 대조적이라 눈에 확 띄더라고요. 폭포 소리가 커서 어느 정도 시끌시끌한 건 이해하지만 이분들은 그냥 단체로 고함을 지르듯이 떠들었어요. 음식 포장지, 음료 캔 등을 근처에 버리거나 폭포 바위에 한자로 낙서를 남기는 걸 봤을 땐 정말 경악했습니다. 질서 무시 관광지 입구에서 티켓을 사는데 줄이 길어도 쪽수 믿고 그냥 밀고 들어오는 모습도 자주 목격했죠. 관리 직원에게 중국인 단체가 다녀가면 그 주변이 난장판이라 힘들다는 말을 들었을 땐 기가 막혔습니다. 반면 한국인 관광객들은 유독 규칙을 잘 지킨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저 역시 미네소타 대학에 다니면서 중국인 친구들도 있었는데 보통 자기들끼리만 모여 다니고 미국인 친구들이나 다른 나라 학생들과 어울리는 경우가 드물었어요. 팀 프로젝트를 해도 중국인들끼리 그룹을 만들어 버리곤 했죠. 반면에 한국인 유학생들은 미국 학생들과 활발히 어울리면서 교수님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영어 발음이 완벽하지 않아도 교수님들은 OK, I see, good point 하고 격려를 해주셨는데 중국인 학생이 질문하면 다시 말해보겠나? 라며 발음을 꼬집는 모습도 자주 봤습니다. 게다가 캠퍼스 주변 카페에선 종종 K-팝 음악 BTS나 블랙핑크 노래가 나오는데 중국 관련 음악을 틀어주는 가게는 거의 못 봤어요. 한국 드라마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많고 도서관 앞에서 어제 재벌집 막내 아들 봤어. 같은 대화가 오갈 정도로 한국 문화가 여기도 자리 잡은 느낌이었어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느낀 건 중국은 세계적으로 경제력이 막강해졌다고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받는 신뢰도나 매너 평가는 여전히 낮더라고요. 한국은 K-POP, K-드라마 등으로 이미지가 좋아진 것도 있지만 공공장소에서의 기본 매너나 질서의식이 자리 잡은 게 큰 강점인 것 같아요. 이게 전부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라면서 어떤 인성교육을 받았는지, 공공장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게 왜 중요한지, 결국 이런 작은 부분들이 쌓여서 국가 이미지를 만들고 전 세계에서 존중받느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거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공항에서 근무하던 중 정말 끔찍하고도 황당했던 사건을 겪었어요. 사실 공항에서는 다양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곤 하지만 이번 일은 제가 직접 겪고 나니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제가 오후 근무를 서고 있던 날이었어요. 공항 내부가 꽤나 혼잡했는데 마침 중국인 단체 여행객들이 단체로 줄을 섰습니다. 저는 다른 심사관들과 협력해 검색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한 중국인 남성의 행동이 심상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남성은 자꾸 뒤를 힐끗힐끗 보면서 제 시선을 피하는 듯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간단한 질문을 몇 가지 더 했죠. 방문 목적이 무엇인가요? 얼마나 머무를 계획이신가요? 같은 것들요. 그러자 갑자기 그 남성이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큰 목소리로 저에게 따지듯이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왜 나만 계속 묻는 거야? 불공평해.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응대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승객분들도 똑같이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남성이 갑자기 제 팔을 거칠게 잡아채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공항 검색대 직원으로서 위협적인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막상 제가 직접 공격을 받으니 순간적으로 몸이 굳어버리더라고요. 주변 승객들도 이 광경에 놀라서 순식간에 웅성웅성하기 시작했고 일부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 남성은 제 팔을 비틀면서 내 여권엔 문제 없다고 라고 소리쳤는데 굉장히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나면서 진정하세요. 일단 손을 놓으시고라고 말했지만 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먹을 불끈 쥐고 무언가 더 공격적인 행동을 할 듯이 앞으로 다가오더군요. 심장이 쿵쾅거리고 땀이 삐질삐질 났어요. 동시에 이제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 스쳐갔죠. 동료 심사관들이 달려오기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게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았거든요. 그때 멈춰라는 커다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는데 한 한국인 남성이 단호한 표정으로
그 중국인 남성 쪽으로 다가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얼핏 보니 그분은 30대 초반 정도로 보였고 여행용 백팩을 맨 상태였어요. 그 한국인 남성이 단숨에 제 옆으로 달려와 중국인 남성과 저 사이에 몸을 가로막듯이 서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중국어로 뭐라고 빠르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알아들을 순 없었지만 목소리가 꽤 단호했어요. 아마 무슨 문제인지 알겠지만 이러면 안 된다며 진정을 유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인 남성이 당황한 듯이 잠시 멈칫하더니 그 한국인분의 언성과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압도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잠시 후 공항보안 요원들과 저희 동료 심사관들이 몰려들어 상황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한국인 남성은 중국에서 유학을 한 경험이 있어서 중국어를 꽤 능숙하게 구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 상황을 보고 직접 나서야겠다고 판단한 거죠. 게다가 몸도 꽤 건장해서 중국인 남성이 더 공격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막아준 셈이에요. 주변에 있던 승객들은 물론 저희 동료들도 놀라움과 안도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특히 저를 포함해 검색대 직원들은 고마움의 눈물을 글썽일 정도로 감사했죠. 그 한국인 여행객분에게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더니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며 쑥스러워하시더라고요. 저는 얼마 전 공항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을 겪은 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특별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한국인들이 보여주는 남을 배려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냥 지나치지 않는 행동들은 단순히 개인의 성향이 아니라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된 문화적 민족적 특성이자 마치 유전자처럼 몸에 새겨진 가치관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고된 근무를 끝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에서 부모님이 LA 로스앤젤레스의 대형 산불 관련 뉴스를 보고 계셨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캘리포니아 지역 산불은 가끔씩 보도되어 왔지만 이번에는 천문학적인 피해액이 예상될 정도로 그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는 소식에 저도 깜짝 놀라서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죠.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건 그 CNN 방송에서 LA 산불 피해 현장에서 활약하는 한국인들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방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부모님과 함께 그 영상을 시청하면서 저는 몸이 떨릴 정도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왜 한국인이 불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 온몸을 던지는지에 주목했는데 그 배경에는 한국이 수많은 위기와 침략을 견뎌내며 축적해 온 역사와 특유의 끈기가 있더라고요. 아래에서는 CNN 다큐멘터리가 조명한 한국인의 모습,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지금처럼 강한 나라를 만들어 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CNN 다큐멘터리에 따르면 LA 지역에서 큰 산불이 발생하자 현지 한인 커뮤니티와 한국에서 파견된 구호 단체들이 긴급히 뭉쳐서 이재민들을 지원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일부 한국인들은 이미 소방대원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또 다른 이들은 자발적인 자원봉사단을 조직해 하루 종일 구호 물품을 나눠주고 임시 대피소를 관리하는 일을 맡았다고 합니다. 소방관들은 거센 불길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현장에서 부상자를 구조하고 불이 확산되지 않도록 사투를 벌였습니다. CNN 인터뷰에서 한 소방대원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진 않았지만 부모님께서 늘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돕고 불의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며 이것이 자신의 행동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LA의 한인 교회들은 대피소 역할을 자처해 이재민들에게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했습니다. 또 한인 자영업자들은 식당을 임시 휴업하면서까지 무료 급식을 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벌였다고 해요. 현장에서 인터뷰를 한 한국인 봉사자는 한국은 전쟁과 가난을 극복하며 서로 도우며 살아왔고 그 정신을 잊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국인들은 왜 이처럼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는 문화를 갖게 되었을까요? 다큐멘터리는 그 답을 한국의 역사에서 찾고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 국가로서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의 격변 속에 놓여 있었고 수많은 외세 침략을 겪어왔어요. 일본의 대대적인 침략에 맞서 백성들과 의병들이 결집해 나라를 지켜냈죠. 이 시기 이순신 장군을 중심으로 한해전 승리,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의병운동은 한국인들의 어려울 때일수록 뭉쳐야 산다는 의식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이어진 일본의 지배는 한국인들에게 가장 큰 시련 중 하나였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억압당했고 많은 이들이 강제 노동징용 위안부 등으로 고통받았죠. 하지만 이 시기에도 한국인들은 임시정부 수립 1919 31운동 1919 만주 지역을 비롯한 해외의 독립군, 투쟁 등을 통해 끊임없이 항거했습니다. 예컨대
안중근 의사의 의거 1909, 김자진 이범석 등 장군들의 무장투쟁,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훈커우 공원 의거 1932 등은 결코 굴하지 않는 민족적 의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1945년 광복을 맞이했지만 곧 한국전쟁 1950만 1953이라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이 전쟁은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남기며 한반도를 폐허로 만들어버렸죠. 그러나 전쟁이 휴전으로 끝난 뒤 한국 국민들은 또다시 재건에 나섰습니다. 제대로 된 산업 기반도 없이 시작했으나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의지와 희망을 품고 불철주야 노력했어요. 전쟁 이후 한국은 정말 급속도로 발전했는데 이를 흔히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영국의 경제사학자 앵거스 매디슨은 한국의 경제성장을 20세기 후반 최고의 발전 모델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산업화는 19만 6,0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 정부는 수출 주도형 산업화 전략을 펼쳤습니다. 처음에는 봉제, 신발 산업 등 노동집약적 제조업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중화공업으로 분야를 넓혀갔습니다.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까지 조선, 자동차, 철강 등 국가 기관 산업이 성장했고 이를 기반으로 1980년대에는 고도 성장이 가능했습니다. 얼마 뒤 1988년 서울올림픽은 한국이 국제사회에 성공적으로 산업화된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대외시설, 자원봉사자 조직, 치안관리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난 운영 능력을 보여주었죠.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4강에 진출하면서 전 세계인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한번 눈여겨보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2002년은 거리 응원 문화가 생겨난 해이기도 하죠. 21세기에 접어들면서 한국은 IT전자 부문에서 세계 시장을 주도하게 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은 글로벌 메모리 시장에서 점유율 12위를 다투고 있고 같은 회사들은 전기차 배터리 분야의 선두주자 중 하나로 꼽힙니다. 자동차 분야에서도 현대기아차가 글로벌 판매량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며 친환경 차전기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이러한 기업들의 약진은 한국이 공업화에서 정보화 과정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거쳤음을 상징합니다. 문화 콘텐츠 케이팝 드라마와 소프트 파워, 다큐멘터리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현대 한국이 가진 가장 큰 경쟁력 중 하나는 문화 산업입니다. BTS, 블랙핑크, 영화 기생충, 드라마 오징어 게임 등이 세계적으로 흥행하면서 한국의 위상은 단순 제조산업을 넘어서 소프트 파워까지 확장됐습니다. CNN 같은 외신에서도 K-팝과 K-드라마는 한국을 쿨한 나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며 이는 경제력과 더불어 문화적 영향력까지 갖춘 국가로서의 한국을 부각시키는 요인이라고 분석합니다. 결국 CNN 다큐멘터리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LA 산불 현장에서 보여준 한국인들의 서로를 돕는 자세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이처럼 오랜 시간 동안 각종 시련을 이겨내며 형성된 공동체 정신과 끈기가 바탕에 있기 때문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등을 거치며 한국인들은 힘든 상황일수록 서로 도와야 살아남는다는 인식을 공고히 했습니다. 이는 현대에도 이웃을 위해 봉사하거나 해외 재난 현장에서 구호활동을 벌이는 형태로 이어지고 있죠. 한국에서는 하면 된다라는 말이 문화 속에 깊이 스며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나아가 결국 성과를 만들어내는 전통이 있어요. 이러한 정신력은 국제 구호 활동에도 반영됩니다. 위험이 따르는 상황이라도 한번 책임을 맡으면 끝까지 해내려는 집념이 강합니다. 빠른 산업화와 경제 발전은 한국인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줬습니다. 이제는 세계 어디서나 한국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전쟁의 상흔이 아닌 IT 강국, K-팝 문화 등 긍정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는 해외에서 한국인들이 봉사할 때도 타인에게 신뢰를 주는 배경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확실히 해낼 것 같다라는 인식이 생기는 거죠. 그날 저는 CNN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공항에서 겪었던 일과 자연스레 연결지어 생각하게 됐어요. 공항에서 저를 구해준 한국인 여행객도 LA 산불 현장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도운 한국인들도 불의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우려는 강렬한 DNA를 공유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수많은 외세 침략과 국난을 이겨내며 공동체 정신과 불굴의 의지를 다져왔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냈고 IT 문화 산업 등 다방면에서 성취를 거두며 자신감을 키웠고 문화적 관점 배려, 끈기, 대의를 위해 헌신 같은 가치가 일상생활 속에 녹아들었어요. 결과적으로 한국이 오늘날처럼 강력한 나라가 된 데에는 오랜 역사 속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국토와 자원으로도
살아남기 위해 협동해야 했던 경험, 외세 지배의 저항에 자주 독립을 지켜내려던 투쟁 정신, 전쟁의 폐허에서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하기까지의 기적 같은 노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을 다큐멘터리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이 다큐멘터리를 부모님과 함께 보면서 왜 한국인이 위급 상황에서 이토록 행동력이 강한가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역사는 결코 평탄하지 않았고 그만큼 절망과 시련을 이겨낼 수밖에 없었던 날들이 누적되면서 오늘의 단단한 한국 DNA를 만들어낸 게 아닐까요? 앞으로도 한국인들이 어디서든 불의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위험 속에서도 용기와 배려를 잃지 않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저 같은 외국인에게도 큰 귀감이 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LA 산불 현장에서 한국인들이 보여준 헌신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CNN 다큐멘터리가 전한 LA 산불 피해 현장에서 한국인들이 보여준 놀라운 활약상,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한 한국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공항에서의 제 작은 경험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 깊이 알게 만드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오늘따라 여러모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여기까지 미국 공항 검색대 직원 아이비의 이야기였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